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주제로 삼은 것은 탄소 중립을 위한 서스테이너블 패키징입니다. 오늘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신양재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패키징을 지속 가능한 패키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패키징과 관련된 용어들이 뭐 있나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맨 왼쪽 위에 있는 것들을 보면 패키징에 관련된 에코 프렌들리 그린 또는 스마트 패키징, 에코 컨셔스 패키징이라는 얘기들이 있고, 그 밑에는 패키징을 위한 디자인이 있고, 패키징을 어떻게 마케팅에 활용하는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소비자들이 패키징을 보고 그 회사의 제품의 브랜드라든지 또 패키징을 보고 소비 패턴이 어떻게 바뀌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머티리얼에 대한 부분이 있고, 맨 위에는 패키징의 고유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어떻게 패키징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니까 폐기물 지금 자원 고갈은 가속화되고 있고 폐기물은 증가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죠.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게 맥킨지에서 과거에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1900년부터 그 어떤 원자재 가격이 2000년대까지 감소하다가 2000년도부터 10년 사이에 100년 동안의 원자재 가격이 감소한 것이 10년 사이에 그것을 더 뛰어넘었다는 하나의 리포트입니다. 자원이 고갈이 가속화되고 자원으로 인한 분쟁,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서큘러 이코노미, 자원순환 또는 순환경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순환경제가 어디쯤 자리매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포럼에 순환경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상 명제인 서스테너블 디벨롭먼트를 향해 가기 위한 그 바로 밑에쯤에 순환경제, 서큘러 이코노미가 있고, 그것은 맨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그건 하나의 필로소피, 철학일 수도 있고 프레임워크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서큘러 이코노미와 관련된 것 중에 이 크게 가로축으로 수평적으로 있는 LCA, LCM, LCT라는 게 있습니다. 순환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라이프사이클 어세스먼트,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라이프사이클 싱킹이 필요하다. 포장재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키징은 우리 생활에 어디에든지 다 존재하고 있죠. 이것도 역시 그냥 팩트니까 2040년에 13억 톤이 예상되고 있고, 그 패키징 머티리얼의 3분의 1이 유출될 것이고, 폐기물 매립장에 가보면 주로 4분의 1이 패키징과 식품산업의 용기들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패키징이 자원과 고용 폐기물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과 사용 과정, 유통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죠. 이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비자의 비해비나 소비자의 패키징에 관련된 관심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패키징 웨이스트가 유출됐다는 어떤 소식이나 어떤 정보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특히 해양과 매립지에서 폐플라스틱에 대한 거부감은 기업으로 하여금, 정부로 하여금 친환경 패키징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게 자꾸만 촉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국이 폐기물 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패키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950년부터 1970년도 사이에 플라스틱이 이제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플라스틱 웨이스트가 매니저블했죠. 충분히 관리할 만한 수준이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1970년부터 90년 사이에 사용량이 그전 기간에 비해서 3배가 늘어났습니다. 3배가 늘어났고,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10년 동안에 그 전에 40년 동안의 폐기물 발생량, 플라스틱 발생량보다 더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르러서는 매년 4억 톤의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고, 플라스틱이. 그다음에 그래서 이 이해관계자들이 이에 대한 접근을 안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여기 보면은 플라스틱 패키징에 관련된 것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해양에 현재는 1대5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과 물고기가 다니고 있는데 2050년이 되면 1대1 정도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연료로 쓰이는 많은 기름들이 플라스틱 생산을 향해 쓰이게 된다. 그래서 플라스틱과 관련된 카본 탄소 배출량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한번 보시면은 각 소재들에 대해서 물론 글래스나 플라스틱,
페이퍼 같은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재활용 가능한 물질로 분류되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아직도 플라스틱의 재활용은 굉장히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한번 찾아보니까 2019년도인데 싱글 유즈 플라스틱 웨이스트가 나라마다 어떻게 다른가 했더니 좀 놀랐는데 우리나라가 세 번째더라고요. 그렇게 싱글 유즈 플라스틱의 폐기물량이 많이 발생되고 있더라. 2019년도에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아까 뭐 우리 환경부 국장님도 또 사무관님도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신글로벌 플라스틱 협약, End Plastic Pollution Towards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가 이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언론기관들에 따르면 파리 협약 이후 가장 큰 기후 합의 또는 파리 이후 최대 녹색 합의 이런 언급을 하면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플라스틱 관련돼서는 세 개의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리사이클드, 바이오 베이스드, 바이오디그레이더블 플라스틱이라고 하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세 가지 축이 돌아가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아직까지는 연두색은 바이오 베이스드, 바이오디그레이더블 하지 않고 바이오 베이스드한 플라스틱이고 약간 위에 노란색은 바이오디그레이더블인데 아직까지는 바이오 베이스드 플라스틱이 훨씬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바이오 플라스틱과 바이오디그레이더블 플라스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고요. 지금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020년도에 Sustainable Packaging Consumer Report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1113명의 US 컨슈머를 대상으로 해서 이거를 서베이를 조사한 내용이더라고요. 뭐 여기 뭐 전문가들이라서 많이 아시겠지만 혹시 놓치신 분들이 있으면 이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많은 패턴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 서스테너블 구매를 할 때 서스테너블에 대한 의미라든지 패키징이 어떻게 서스테너블 해야 된다든지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면은 팬데믹 이후에 서스테너블 패키징 쪽으로 구매 의사를 전환하고 바뀌는 반응을 보인 소비자들이 한 57%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면 제가 좀 약간 놀랬던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이 자세한 내용은 뭐 나중에 살펴보실 수 있겠지만 오른쪽에 64, 59, 47이 이제 서스테너블 패키징이나 그런 쪽으로 바꾸겠다는 건데 오른쪽에 보면은 그 연령대별로 그거를 의사표시를 한 게 있습니다. 맨 오른쪽 그림을 보면 놀랍게도 가장 젊은 세대에서 패키징의 서스테너블한 패키징이나 친환경 패키징에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구매 패턴을 바꾸겠다 하는 그런 응답이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놀랄 만한 이유인데 어쨌든 컨슈머 서베이의 결과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이건 한번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떤 패키징이 가장 서스테너블한 거냐, 가장 지속 가능한 패키징이냐, 또는 어떤 머티리얼이 지구상에서 가장 카본 뉴트럴에 좋은 것이냐 한 이런 질문들이 많이 여러 군데서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어쩌면 좀 답답하게도 답이 어떤 경우가 많냐면 it depends라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인 어떤 머티리얼도 없고 절대적인 어떤 시스템도 없고 어떻게 그 머티리얼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어떤 공정을 거치고 어떤 유통을 거치고 어떤 사용과 폐기를 거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물질이라도 서스테이너블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폴리에틸렌이나 PET 같은 경우도 어떤 전기를 써서 만들고 어떤 전기를 써서 재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재활용이라도 다른 환경성을 갖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디펜스라는 말이 상당히 우리한테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각 기업이나 자기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거에 맞게 남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스테너블 패키징이라고 그러면 크게 세 가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구성 요소, 어떻게 하면 거의 다를 리사이클드 머티리얼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바이오디그레이더블한 머티리얼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고, 프로덕션 프로세스에서는 어떻게 에너지를 덜 쓰고 서플라이 체인 전체를 활용을 해서 카본 에미션을 줄일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패키징이 들어오면 이거를 싱글 유즈가 아니라 라이프 타임을 늘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코 패키징을 얘기할 때는 entirely about environment인데 sustainable 패키징을 얘기할 때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의 패턴이라든지 사회적 요인이라든지 경제적 요인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아이러닉하게도 sustainable 패키징은 어떻게 하면 패키징 멀티리얼을 덜 쓰냐입니다.
패키징 머티리얼을 가장 적게 쓰는 것이 가장 서스테이너블한 패키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몇 개씩 찾아보면서 조합을 해본 건데 가이드라인스 for Sustainable Packaging이라는 것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능하면 최소한의 물질을, 작은 양의 물질을 사용하라, 패키징으로. 두 번째는 만약에 non-renewable 머티리얼을 패키징으로 사용한다면 그 리사이클드 된 머티리얼을 사용하라, 가능한 많이. 그리고 리뉴어블 머티리얼의 경우에도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리사이클드 된 리뉴어블 머티리얼을 많이 사용하라 그러고, 그런데 만약에 리뉴어블 머티리얼이 리뉴어블 될 수 없는 패키징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프로덕션 상태에서 프로듀스 할 때 가장 친환경적으로 프로듀스 된 버진 머티리얼을 사용하라. 뭐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어떤 패키징 솔루션을 우리가 선택했을 때는 그것을 나중에 사용하고 난 다음에 폐기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을지를 그거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패키징 머티리얼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사용한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은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특히 소비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자기 패키징 물질을 사용한 다음에 그 패키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제조사와 또는 그 제품을 배달하는 쪽과 소비자와 교감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다시피 테이프나 스티커 같은 걸 띄고 버린다든지 아주 간단한 거지만 그런 원칙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그것을 패키징을 디스포즈하는 방법을 잘 따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것을 정리한 것들이 여기 보면 디자인 포 리커버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보시면 우리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지금 2018년부터 26년까지의 Sustainable Packaging Market Forecast 리포트라는 것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걸 패키징의 타입에 따라서 분류하고 패키징 머티리얼에 따라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엔드 유저에 따라서 분류하고 리전에 따라서 분류했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결론을 내린 것들이 있는데, 자, 앞으로는 글로벌리 하이 디맨드가 바이오디그레더블 머티리얼일 것이다. 바이오디그레더블은 바이오플라스틱 포함한 겁니다. 바이오디그레더블 또는 바이오플라스틱일 것이다. 두 번째는 서스테이너블 패키징이 푸드와 비버리지 인더스트리에서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 넌 바이오디그레더블 머티리얼은 앞으로 푸드나 비버리지 인더스트리에서 해자더스한 것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특히 푸드 인더스트리나 비버리지 인더스트리에서는 바이오디그레더블이나 바이오베이스드 패키징이 굉장히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패키징 마켓은 현재는 유럽이 이끌고 있다. 유럽이 이끌고 있는데 아시아는 지금 제도적으로 굉장히 쫓아가는 그런 상태다는 이런 간단한 그 리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주제는 탄소 중립과 서스테이너블 패키징인데 우리가 탄소 중립을 얘기할 때 막연하게 탄소 중립을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대상, 무엇을 탄소 중립을 할 것인데 대상과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측정을 하고 현재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측정하고 그것에 대해 얼마만큼 줄일 것인지 타겟을 정하고 그리고 나서 감축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커뮤니케이트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탄소 중립이 구호로 많이 작동을 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콘크리트한 프로세스가 좀 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절차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베이트먼트, 일단 밸류체인에서 자기 제품의 원료부터 폐기까지 밸류체인에서 탄소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그 다음 단계가 매우 중요한데 자기 밸류체인이 아닌 다른 밸류체인. 자, 우리 밸류체인의 정책이 다른 밸류체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가 플라스틱 패키징을 줄이면 그 플라스틱 업계는 어떻게 그것이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 인디펜던트하게 자기 밸류체인에서의 탄소 배출량과 그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우리 밸류체인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다른 밸류체인의 탄소 배출을 증가시키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놓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말하면 비욘드 밸류체인 미티게이션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남은 것이 있다면 감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런 논의인데 이런 논의를 실제 현재 국제기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카본 뉴트럴과 LCA에 관련된 걸 컴바인해서 하고 있는데 그 ISO의 207번 기술위원회에서 LCA에 대한 논의를 이미 진행해 왔고요. 최근에
TC207의 SC7, TC207은 인바이러먼탈 매니지먼트를 하는 표준화하는 기구입니다. 거기 SC7에서는 뭐냐면 카본 풋프린트 오브 프로덕트, 그다음에 카본 뉴트럴리티를 얘기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변형돼 나가냐면 여러분들이 참고로 안주에 쫓아가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Future Activities in LCA를 보면은 파이낸셜 섹터에서, 금융 섹터에서 각 기업의 탄소 배출량이나 탄소 정보에 대한 관심을 갖고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것이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금융 섹터와 환경 인포메이션을 컴바인하기 시작했다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소셜 LCA입니다.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한 환경 이슈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부분에 대한 LCA를 지금 하는 것이 표준화의 대상으로 잡히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재밌는 것이 있는데 서큘러 이코노미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TC323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뭐냐면 당연히 서큘러 이코노미가 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가 있는 것이 웨이스트가 리소스냐, 그 다음에 서큘러 이코노미에서는 정말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에너지 리커버리를 서큘러 이코노미로 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쫓아가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카본 뉴트럴과 관련돼서 LCA의 연관성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LCA와 관련된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LCA에서 나온 페이퍼들을 분류를 해봤더니 지금 프로덕트를 대상으로 한 것이 있고 파이널 프로덕트와 인터미디엇 프로덕트, 중간 제품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있는데, 파이널 프로덕트 캐테고리에 보면은 놀랍게도 머티리얼이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렉트리컬 어플라이언스나 컨슈머 굿즈나 이런 것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머티리얼, 소재 자체에 대한 LCA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푸드에 관련돼서도 푸드에 대한 LCA를 한다 그러면 패키징이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LCA를 많이 하고 있다. 파이널 프로덕트와 인터미디어 프로덕트를 차이를 보면 반반 정도 돼. 인터미디어 프로덕트를 분류를 해보니까 패키징 머티리얼하고 푸드 패키징이 많더라. 그러니까 패키징에 대해서 서스테너블한 것을 보려면 실질적으로 LCA를 통해서 우리가 처한 시츄에이션에서 우리 방법이 환경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제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어떤 자료에 보면 LCA 스타디를 통해서 리사이클드 플라스틱이 베스트 옵션 포 패키징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도 있고요. 그 이제 결과들을 설명한 건데 이것은 그냥 내용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대체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급히 달려왔는데 패키징과 관련된 또는 웨이스트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플라스틱이나 폐기물을 재활용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관련된 규정이나 법률이 신재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프라이머리 머티리얼에 대해서 밸런스가 프라이머리 머티리얼하고 세컨더리 머티리얼을 보게 되면 프라이머리 머티리얼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좀 고쳐지지 않으면 막연히 재활용을 해라,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말아라 해서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앞 강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이 플라스틱 리사이클링이나 리사이클 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어떤 이슈들이 있냐면 폐기물의 정의 및 분류를 한번 다시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무브먼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라 하면 부산물이 어떤 경우에는 폐기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잔류물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 난 다음에 최종 폐기물, 반송 제품, 또 재활용 파우더, 다양한 유형을 다 묶어서 우리가 웨이스트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분류를 잘 해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폐기물 중에서 일정 요건 충족 시에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도입한다. 환경부에서도 이걸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발표에 있었는데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도입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를 해야 될 것이다. 설계부터. 그러니까 재활용이 안 되게 설계를 하고 그거를 재활용을 하려다 보면 그게 아주 최악인 거죠.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순환 서클을 만들려면은 순환 서클을 가능한 작게 만들어야 된다. 작게 만들고 시리즈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 재활용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재활용은 환경 개선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이지 재활용이 목적이 돼서 무조건 재활용을 우리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피면 그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서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적정 재활용률을 분석을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이거 하나 제가 가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재활용률을 F2를 목표로 할 것인가 F1을 목표로 할 것인가 100% 재활용률을 목표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100% 재활용률을 하다 보면 재활용을 시키기 위해서 시스템 에너지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카본을 더 배출되고 환경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재활용률을 F1으로 하면 F2로 하면 에너지를 아주 세이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폐기물은 좀 덜 줄이지만 카본 배출량은 최대로 줄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F1까지 가면은 폐기물은 아주 많이 줄이고 자원은 절약할 수 있는데 탄소 배출량은 그냥 비슷한 거죠. 재활용할 때나 안 할 때나.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재활용률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이 필요하지 무조건 재활용률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순환 서클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세 개의 지금 그 재활용 시스템이 있는데 맨 왼쪽이 프라이머리 리사이클링은 두 번째가 세컨더리 그다음에 터셔리 리사이클링. 터셔리가 화학적 재활용이죠. 지금 재활용 루프를 보면 맨 밑에 있는 고리입니다. 맨 밑에 있는 고리가 작고 커지고 커집니다. 실질적으로 재활용을 통해서 이 원과 이 포의 차이가 2포가 크면 재활용을 통해서 에너지가 더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클을 작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화학적 재활용을 얘기하고 있죠. 이 화학적 재활용은 어떤 때 하는 거냐면 에너지 회수와 비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회수할 때 카본이 배출되지만 머티리얼이 없어지죠. 화학적 재활용은 재활용을 하면 그 머티리얼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버이던스 이펙트까지 오려면 에너지 리커버리보단 케미컬 리사이클링이 낫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은 서클을 작게 유지하는 재활용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또 이슈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형 경제를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이 한번 분리되면 엄청나게 많은 엄격한 검증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리치와 같은 규제를 보면 이게 선형 경제 기반화에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된 혼합물들은 다양한 여러 형태의 재검증 절차를 거쳐서 오서라이제이션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제적으로 좀 더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 머티리얼에 대한 재활용된 물질에 대한 마켓이 이게 나름대로 이게 플랫폼이 구축이 돼야 된다. 내가 재활용된 물질을 올리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가서 사갈 수 있는 시장 형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했더니 원유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신재보다 가격이 더 비싸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재활용은 굉장히 원료 가격에 따라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 시장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이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어느 세계에서도 이런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제가 언제도 한번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린 텍세이션이 플라스틱 리사이클링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세제는 노동 중심의 세제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용을 줄이고 자원을 방만하게 써도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근데 그게 만약에 그린텍스나 자원세가 들어오면 자원을 적게 쓰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 리사이클이나 이런 것이 많이 활발해질 것이다. 한 예로 보면은 지금 환경 비용,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가격 시스템이 도입이라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1년에 환경 비용이 포함된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지만 그리고 해외에 보면은 재활용된 물질로 만들어진 제품의 경우에는 부가세를 일부 할인해 주거나 면제해 주는 시스템이 있다. 왜냐하면 처음에 생태계로부터 제품을 만들었을 때 부가세를 한 번 냈기 때문에 그걸 재활용될 때 또 내는 것은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것을 감소시켜주는 제도도 있다는 것을 안내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의 IT, 디지털 전환, 디지털을 통해서 어느 물질이 얼마만큼 현재 배출되고 있고 얼마만큼 지금 사용되고 있고 하는 것을 실시간을 통해서 그거를 순환 구조로 가져와야 된다 하는 이런 이슈들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요새 강조하고 있는 말인데요. 제가 한 20년 전쯤에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게 아주 국제적인 그 오피니언 리더인데
지난달에 제가 일본에 가서 기조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얘기를 썼는데 제가 강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Today is the continuation of yesterday. 오늘은 어제의 연속이다. Today is the continuation of yesterday. However, there is no guarantee that tomorrow will be the continuation of today. 그런데 내일이 오늘의 연속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게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Sustainability.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오던 모든 활동들이 내일도 지속될 수 있다. 플라스틱 업계가 지금까지 일해왔으니까 규제가 있더라도 그냥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지. 그런 개런티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메시지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